네, 자, 지난 1월 17일 미국 증시의 유포리아 현상이 2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포리아 현상이 나타났던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던 미국 증시가 9.11 사태가 터지면서 IT 버블 붕괴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660포인트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660포인트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665포인트가 폭락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이 네. 깜짝 놀라셨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 그 지난달 1월 중순에 다우존스 지수가 26,000을 돌파할 때 국내 그 증시 상황을 보면은 뒤늦은 대상승론, 그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코스피 3,000, 4,000까지 얘기하는 시각이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1,06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1,000원 붕괴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낙관적 기류가 많이 흘렀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지금 많은 그 캐스터와 미국의 현지 특파원을 통해서 방송에 전해드렸습니다는 이 정도로 관심이 될 만큼 하루에 그 다우존스가 660포인트 그야말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26,000포인트 이렇게 넘어갈 때 그게 이제 지난달 1월 중순이었었는데요. 느닷없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유포리아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포리아 현상이 재현되는 것은 향후의 그 증시를 그 낙관적으로 또 이런 국내 증시의 그 유동성 장세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그 이후에 그 미국 증시를 보면 유포리아 현상이 되면서 워브링 마켓이다 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아기가 걸어가는데 아장아장 걸어가긴 하지만 이게 아기가 걸어가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이 향후에 미국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렇게 모습으로 다가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660포인트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또 국내 증시가 끝없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낙관론이 급격히 흐트러지면서 네. 지금은 이 앵커께서도 현지 특파원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는 비관론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월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어떠한 일정보다도 아마 증시 그럼요. 모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증시 앞날 모습이 가장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17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유포리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이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유포리아 현상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세계 주택 시장의 하우스 유포리아라는 현상 용어가 나왔었고요. 지난달 중순에서부터 유포리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렇게 경험했을 겁니다. 유포리아는 증시가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 하면 요 색연필도 이걸 어떻게 보냐 시각입니다. 이경원 앵커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는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가격이 비쌀 것이다. 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본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를 달리하거든요. 근데 유포리아 현상은 왜 이렇게 무섭냐면 우리가 보면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재료가 나오지만 사실 주가가 아주 좋아할 때는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낙관이 팽배되어 있을 때는 이런 악재 요인이 나오면 악재 요인을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자분한테 그 악재 요인을 부각시키지 않고 뒷전에 보고 자꾸 낙관 쪽으로만 부각하고 네. 이 악재 요인을 악재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우리가 이제 채권 금리를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다 하면 이 주가가 이렇게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이 뭐냐?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되더라도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그런데 사실상 원래 경제적으로 보면 각국의 금리 인상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은행 문턱이 증가하는 거고 그동안
부채에 의해서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그 부동산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경제가 뒷받침한다 하는 측면에서 왜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오히려 이거에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부채가 증가한 상태에서 금리 올라가면 바로 뭐냐. 경제 주체들이 부담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기업의 그 실적이 둔화될 수가 있죠. 네. 이런 우려가 증폭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달리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유포리아 현상일 때는 악재가 나타나도 악재를 호재처럼 예를 들어서 각국의 국채 금리가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호재다, 증거다 해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아니면 투자자분들한테 증권사 페이퍼들도 이것을 경기를 회복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냐 이렇게 악재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를 호재처럼 보이는 국면이 바로 이게 이 유포리아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투자의 심리가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흐르면서 너무 지나치게 안도와 희열감이 있다 보니까 악재를 인식하지 않는 아닙니다. 악재를 인식하지 않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으면 아까 이경훈의 극에서 20년 만에 유포리아 용어가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1990년대 후반에 빌 클린턴 시절에 IT라든가 그다음 벤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3차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죠. 네, 그렇죠. 3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낙관적 기류가 흐를 때 이때에 한편에서 매크로사이드에선 종전에 생각할 수 없는 고성장의 저물가 같은 이러한 그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 내지는 골드락스 국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 나왔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벤처다 해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호텔에서 비디오만 쏘면 PPT만 쏘면 네. 자금이 몰려던 때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유포리아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면서 올해는 다우존스 지수가 26,000선 넘다 보니까 이것이 유포리아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유포리아 현상의 국면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면 잘 가던 미국 시장이 IT 버블 붕괴가 되면서 정말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유포리아라는 건 아까 심리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 요인이니까 악재를 호재처럼 인식하는 실체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 뒷면에 아마 그 지난주에 그 다우존스 지수가 665포인트 폭락하면서 제 뒷 배경에 약간 그 머리가 벗겨지신 이런 그 증시 트레이더, 여기 이제 트레이더가 이렇게 아마 어떤 심경이 굉장히 고쳐되겠죠. 그렇게요. 네. 현장에서 보면서 투자자분들한테 그쵸. 앞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아주 저렇게 네. 얼굴을 가리면서 저런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월가에 있을 때도 사실 그 저런 국면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러셨군요. 아마 1987년도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2007년, 2008년 서브프롬 모기정 당시에도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유포리아 현상이 나타나면 자, 각종 예측 시에는 리센트리 이펙트, 최근 효과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앵커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면 주말에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개인의 활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기분이 좋으면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시청자분을 밝게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글을 읽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좀 안 됐다 그러면 오늘 그 시청자분한테 만날 때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되거든요. 네. 각종 예측 시에는 예측하는 시점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앞날을 예측하는 게 다르다. 이게 리센트리 이펙트라거든요. 그러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뒤늦은 대상 상승 내 코스피가 4,000선, 국내 그 대부분 증권사들이 3,000 이상 가, 원달러 환율 1,000원 밑에 붕괴돼, 외국인 자본 지속적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 리센트리 이펙트에 감안한 여러 가지 예측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문제는 요 심리적이기 때문에 네. 요 심리적이기 때문에 이 상승기에서 하락기에 전환되면 상승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이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급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무리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 막 얘기했고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하루에 665포인트 폭락했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미국 기업들 실적이 어려우냐 이렇게 해서 아마 반신반의할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이게 플래시 크래시, 그동안 얘기했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하이먼 이게 민스크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든가 조지 소레스라든가 자기 암시 가선을 통해서 유포리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냐면 심지어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석 대표님께서 자, 그동안 낙관론 불었던 게 비관론이 갑작스럽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 유명한 미국의 에클이라고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섹터별로 해서 하나의 경제를 생물처럼, 증시를 생물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그런 분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웨슬리 미첼이 유명한 경기 예측학으로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웨슬리 미첼 같은 경우는 낙관론 뒤에, 자, 지금까지 낙관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관론이 나오면 이게 비관론이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숙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자, 낙관론 대 비관론 신생아가 아니라 신생아지만 신생아 위력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때문에 네. 꺾이니까 바로 뭐냐?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인의 위력을 발휘하니까 결국 다우존스 지수가 플래시 크래시 현상에서 하루에 665포인트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유포리아 현상이 좀 재현되자마자 다우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 우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네. 주에는 이제 많은 비관론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예. 자,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의 거품을 우려했던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조금씩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거품론 제기하고 미국 증시 앞나 때라서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 무색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낙관론자들한테 이게 외면당했던 이런 비관론자들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봐라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견해들이 속속속 그다음에 시장에 그 사람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때 정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맞지 않았지만 맞지 않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사실 이렇게 맞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그런 비관론이 나오고 경계론 나오고 신중론이 나올 때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너무 낙관 쪽으로 흘리지 마십시오. 이런 쪽의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 비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나온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왕 빌그로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에 지금의 증시 상황이 가장 취약하다. 이런 그다음 취약하다 보니까 자,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왜냐? 하루에 665포인트 떨어지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가장 취약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마크 파버 같은 경우도 미국 주가가 자이언틱 버블이 아주 크게 버블이기 때문에 하루에 665포인트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하루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월가에서 의미가 귀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로버트 실러 한국경제TV에서도 초청하신 분입니다. 2년 전에. CAP 지수 다 아시죠?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31배다. 장기 적정 수준은 20배다. 20배보다 1.5배 정도, 15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수준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시에 대한 비관론뿐만 아니라 다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경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레리 서머스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청장까지 하시고 과거 1990년대는 유명한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 정책을 이끌어 드시는 분인데요. 이때 뭐냐?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 주가, 부동산 이런 거 보고 미국 경제 상황이 견실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다시 고개를 든다. 실현 가능 여부에 고개를 든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아이켄 그린 교수도 공교롭게도 이분도 지난해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로버트 실러는 2016년에 초청했고 그다음에 2017년 아이켄 그린 교수를 한국경제TV에서 초청했는데요. 이분도 뭐냐? 최근에 이렇게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그 침체되면 다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사인이 없다. 이게 더 문제다. 왜냐? 금리가 지금 완전히 올라간 정책 금리가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니까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문제지 않느냐. 지금의 경기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건 인정한다 하지만 자,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지금 아직까지 증시라든가 경기가 살아나긴 하지만 이게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자생적으로 해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폭풍우가 불고 이거 패치돼도 이걸 헤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게 노랗게 질린다면 거기에 노랗게 질린 범을 다시 걸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걸음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화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서 뭐냐면 돈을 풀 수 있는 재정 지출 이러한 영양분이 없다. 그동안 다 지난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너무 거칠게 그러한 마치 증시 상황, 경기 상황을 내 트럼프가 각종 설에도 힘세에도 불구하고 봐라 그것도 한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거칠게 앞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나갔다.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항상 낙관론 뒤에 숨어있는 비관론은 언젠가 이렇게 하나의 특정 계기를 통해서 그렇죠.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네. 바짝 고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아마 오늘서부터 저를 포함해서 내내 했을 텐데요. 아마 낙관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관론 쪽이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거론되겠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상황, 앞서 말씀같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시각들이 지금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실현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현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고 그 이전에 너무 국내 증시에서 유동성 장세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간다.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 그 1,000원 밑에 붕괴된다. 얼마큼 떠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기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유포리아 국면이 버블 붕괴로 만약에 이어진다면요. 어떤 사건이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네.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네. 20년 전의 유포리아 현상은 그때도 그랬거든요. 주가가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그때의 그 IT 버블이 붕괴돼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때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9/11 사건이죠. 물론 네. 이제 여건 자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품이 많이 형성돼서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올해 굉장히 빅 체인지가 될 것이다. 큰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경제TV의 연초에 방송했던 내용을 좀 한번 잘 보시면 그때 빅 체인지 얘기하면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10년 만에 오픈 법칙 GDP 갭상으로 보면 GDP 갭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성장률에서 빼기를 잠재 성장률 이게 마이너스면 디플레 국면 플러스면 인플레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만에 디플레 국면에서 인플레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까 인플레 압력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경기가 지금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 분기별 성장률에서는 차이가 좀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2.5에서 2.8% 본다면 지난 그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한 평균 3%니까 GDP 갭상으로는 인플레 갭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문제가 거론된다. 그래서 디맨드 풀 사이, 수요 겨인 사이드에서 수요 겨인 사이는 인플레 갭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일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수출 증대시킬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디맨드 풀 사이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저다 보니까 자 매크로 사이드에 성장률 측면에서 인플레 갭에 의해서 수요 견인 압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 디맨드 풀 요인으로 이렇게 그 작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겹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코스피 공급 측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은 아마 김현성 경고께서는 아까 특보께서는 이게 임금 상승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임금 상승도 중요한 그 코스트 푸시 요인이죠. 비용 상승 요인이냐. 그다음에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때
미국의 주가가 665포인트 폭락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가 상승이 2009년 이후로 임금 상승률이 가장 컸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필립스 각산의 그동안 관계학과 증시에 올라갔던 배경이 되는데요. 이제는 앨런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전형적인 트레이드 관계, 필립스 관계선이 복원되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필립스 각산이 복원되니까 자산 매개라든가 금리 인상이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3차례에서 4차례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임금 상승은 자, 이겨내 것께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아침에 새벽 방송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임금을 주시다가 이게 뭐냐? 임금 올렸습니다. 임금 올렸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의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냐?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임금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돼서 물가 압력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과 달리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임금 상승이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2.6% 올라가면서 자, 한 9년 만에 가장 높은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간다. 오케이? 그러면 뭐냐? 자, 앞으로 뭐냐? 인플레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 요인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인플레 문제는요, 제롬 파월 취임을 앞두고 열렸던 페드 회의에서도 이 페드 위원들도 종전과는 좀 다르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물가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네. 취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페드 올해 첫 페드 회의면서 이것이 종전에 이렇게 12월 정책 내용과는 크게 변동이 없다 해서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그때 아마 이은행커랑 같이 방송하면서 좀 물가 문제에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애가 보통 이제 페드 정책에서 변함이 없으면 페드를 믿고 회의가 끝났을 땐 주식을 대거 배우는 페드 푸시인데 그때 뭐냐 페드 푸시 굉장히 약화된 것 같다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페드에 변량이 없다. 인터넷에 나온 얘기 가지고 그냥 페드 변량이 없다. 일단 외면적으로 보면 정책 판단에 있어서는 정책 금리는 작년 12월 달에 5차례 일렸던 1.25에서 2.5% 그냥 동결됐죠. 네.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유지했던 완만한 회복기에서 견고한 회복기죠. 그래서 회의 결과의 두 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1월 회의가 작년 12월 회의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이렇게 사실상 뭐냐 그렇게 크게 통화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해서 증시에 그 땜질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땜질이라 그래요? 땜박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낙관론 부추기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물가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냐 기대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앨런 의장이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색을 더했던 게 뭐냐? 자, 앨런 의장이 모든 면에서 잘했지만 필립스 각산에서 자, 실업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거. 이게 네, 부담이 됐던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뭐냐? 앨런 의장이 마지막에는 이걸 풀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물가가 올해 들어서 인플레 타깃에서 2%는 더 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벽을 이렇게 풀어줬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페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읽어질 대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3월서부터 올해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교체, 지방은행 중에서 이제 이게 지방연준청에서 교체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3월에 금리 결정을 갖고 있는 FOMC 멤버들이 자연적으로 1년 만에 교체되는 사람이 상당히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그때 회의 이후에 3번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갑작스럽게 미국의 그 다우존스가 665포인트 폭락하는 걸 계기로 해서 4번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측면이 아마 시장에서 일으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제금리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수급 요인이죠. 예. 채권 수급 요인이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그래서 주셨죠. 작년에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아리까리 할 때 그때 선진국 국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신흥국채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선 대부분 다 통화정책은 출구 전략한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금리 인상하니까 출구 전략 간다. 뭐 출구 전략 뭐 우리는 돈 뿌린다는 게 아니고 금리만 내렸으니까. 근데 금리는 인다 올라간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상화시킨다. 네. 그러면 경기 부양수단이 재정 정책을 간다. 그러면 재정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상태에서 각국의 국가 채무는 어떨까 하면 지난 10년 동안 개인의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낮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뭐냐 개인의 부채도 증가했지만 국가의 부채도 많이 증가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재정 지출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자 조세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텍스 컷 적게 조세 감면하고 재정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1조 5천억 단위 뉴딜 정책하면 시청자 여러분 재정 수입 측에서는 텍스 컷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은 1조 5천억 늘린다 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야죠. 그쵸. 그러면 국채 발행을 오면 시장의 수급상을 보자. 국채 발행을 하면 그만큼 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네. 거기에 공급이 증가한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아까 김현석 특파는 지난 올해 들어서 연초에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시장 여러분께 그동안 국채금리의 플래시 크래시, 국채 가격의 플래시 크래시 하는 상태에서 국채금리의 급등세를 작년 아마 하반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9월에 2.05%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요. 근데 지금은 2.8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3%대 이렇게 이제 가면요. 네. 보통 그 이민의 수준이다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성장률과 대부분 다 국채 금리가 같을 때는 네. 인플레 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가파르게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거기에 지금 2.85 근접하다 보니까 임계선은 3% 바짝. 경우에 있어서 이번 주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면 이번 주에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임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증시에서 발을 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 미국 증시의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고 그런 것을 많이 알아서 그러는지 또 우리 내부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자 뒤늦은 대세상승론, 삼성전자 400만 원, 대분증권사가 250만 원,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 뭐 이렇게 했어요. 왜? 외국인들은 뭐냐면 지난주에 내내 빼가지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 2,500대 초반에 다시 떨어지는 2,600 갈 때는 대부분 다 3,000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00까지 갑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제 금리가 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십니까? 최근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최근에 논쟁 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채권 가격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에서 자금 이탈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로 갑니다. 네. 증시를 가니까 돈이 뭐냐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도중에는 채권 가격이 도중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정점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초기 무렵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디플레 갭에서 인플레 갭으로 이 발생 상태는 상태 국제 원재 가격 임금이 올라가는 이렇게 초기 무렵에서 국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앞으로도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선 대부분 다 뭐냐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자금의 채권에 이탈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오면 사실 노마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험 자산이 증시 쪽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시 부분도 거품이 많이 이렇게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까? 아니면 펀더멘탈 장세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유동성 장세하는데요. 그 유동성 장세가 뭐냐면 금리 내린다, 마이너스 금리다, 제로 금리다, 그 다음에 돈 푼다, 양적 완화 정책에서 발권이 없다. 이때는 유동성 장세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정말 그 매크로 사이드인데요. 근데요, 지금은 뭐냐? 자, 작년부터 돈 푸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돈값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그게 물론 선정 일본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안 올리려도 시장 금리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올해부터는 시장의 상황이 유동성 장세, 펀더멘탈 장세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월가의 주가의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뭐냐?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거든요. 그럼 경기 문제는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문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소비 안 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냐? 이런 소위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사실 매크로에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 엔타이브 스펙트 역자선 효과에서 지금 펀더멘탈 장세에서 경제 성장률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얘기했습니다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 그만큼 자금 차입, 회사채 발행했던 자들 코스트를 증대시키죠. 네. 코스트니까 향후에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죠. 네. 이런 기대가 나오죠. 그러면 주가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유동성 장세 펀더멘탈 상이기 때문에 매크로 사이드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에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금에 스위칭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뭐냐 우리가 한번 BIS에서도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자 데모크래시의 검이다. 데모크래시의 검이다. 굉장히 잠재움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도 부채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경계된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로 본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현상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좀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 이게 심리적 요인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꺾이면 무서운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웨슬리 미첼의 얘기는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저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조지 솔스의 자기 암시가설을 심리적 요인에서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자, 이게 심리 요인에서는 이겨온 앵커를 제가 이렇게 좋게 보면 무조건 모든 행동이 이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근데요, 이겨온 앵커를 나쁘게 보면 이겨온 앵커가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나쁘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항상 뭐냐? 항상 이겨온 앵커에 대해서 똑같은 시각에서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좋았다가 나빠지면 사람이 좋았다가 나빠지면 갑작스럽게 뭐 다른 요인이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이겨온 앵커의 나빠지는 측면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이것이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방송에서 한국경제팀에서 한 20년 동안 이상 방송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거 젊은 애널리스트보다는 사실 훌륭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달에서부터 유포리아 현상이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하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서운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 4천 가는 거 이런 전망들 유동성 장세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땜질하면 안 됩니다 하는 조심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일부 시청자분께서는 왜 주가가 올라가는데 좋지 않느냐 이게 불만도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와 같은 환경이 이렇게 돌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조금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떠질 때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게 리스크 그럼요. 이론이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 요인부터 이렇게 재산 손실원부터 줄여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어느 순간에 자기 재산이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에서 돈이 버는 이런 국민인데요.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냐 유망 좋다 해서 그 순간은 돈을 버는 거겠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맞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주말 다우지수가 폭락하면서 재현되고 있는 유포리아 현상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